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부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부터는 좀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들 하면서 사회 윤리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 사회 문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윤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했냐? 개인의 양심과 합리성 등의 회복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뭐 계층 간의 갈등, 뭐 빈부격차, 뭐 부패,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알아서 도덕적인 행동을 잘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사회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인 윤리적 관점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 구조라던가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해결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보면은 니부어라는 사회윤리학자가 나와요. 이 사회윤리학자가 어떻게 사회윤리에 대해서 바라보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별표 내용 보면은 도덕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일지라도 집단 속의 개인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기가 쉽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밑줄 칠게요. 이게 니부어 사상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개인일지라도 사회 속에 들어가면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부어의 입장에 따르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왜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왜 비도덕적인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이유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집단은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합리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조별 과제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조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잘 안 내죠. 아무도 집단 속에 들어간 개인은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이 뭐 똑똑한 애가 뭐 알아서 잘 얘기해서 그 친구 명령만 잘 따르면 뭐 또 뭐 잘 되겠지 하면서 항상 인간은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거든요. 책임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역시 집단도 합리적인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사회의 복잡한 윤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뭐 인종 갈등이라던가 뭐 부정부패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느 한쪽에만 잘못이 있다. 얘는 100% 순수한 피해자다. 이렇게 보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만으로 어렵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 어디를 펼치냐면은 어디를 펼치냐면은 어디냐면은 쭉쭉쭉 앞으로 가서 네, 교과서 105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네, 105페이지, 95페이지. 교과서 95페이지. 95페이지 넘겨보면은 오른쪽 날개 부분 보면 어떠한 아저씨가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스 친위대 장교였던 아이히만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희생된 유대인이 약 600만 명에 이른다. 그가 재판장에 섰을 때 사람들은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를 예상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한 개인의 모습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 그래서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사회의 법이라던가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따르는 모범적인 시민이었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다? 독일 나치의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명령이었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 그 명령을 복종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아무리 도덕적인 개인일지라도 집단 속에 들어가면은 비도덕적인 행동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다시 학습지로 들어가 봅시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하며 어디 밑줄 치면 오히려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단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뭐 내가 내부 고발자가 되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내가 집단의 문제점을 외부에 발설하다가는 내가 사회생활을 잘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나한테 어떤 큰 불이익이 가거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단이 이상한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집단 간의 문제는 윤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므로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단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발생할 때도 뭐 서로가 상대방의 잘못된 점만 비난하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 반성하지 않죠. 이제 정치적으로 변질되기 쉽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강제력도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봅시다. 현대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 모두가 다 필요하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어떻게 되냐? 양심과 도덕성 행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사회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비도덕성을 개선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박스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니부어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에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간단히 정치와 윤리의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은 도덕생활의 이중적 성격이므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의 요구이다. 이거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서의 나와 사회 집단 속에서 나의 행동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으로서 나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시민으로 잘 살아가지만 집단 속에서는 집단의 집단의 명령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집단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도덕적인 집단이야. 이런 식으로 맹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동그라미 봅시다.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 첫 번째 문제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무리 도덕적인 개인이 많다고 할지라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의 제거는 인종이건 국가건 경제 집단이건 인간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 본성에 불가피한 한계 및 인간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볼 때 개인들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 능력을 넘어서 있는 이상이다.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아무리 도덕적인 인간이 많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많다고 할지라도 집단이 도덕적으로 변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은 이제 사회 정의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 생각하는 정의랑 서양에서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어떤 뜻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여러 슈퍼히어로들이 있죠. 슈퍼히어로들이 있는데 이 히어로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나요? 네, 항상 빌런들이 나타나죠. 악당들이 나타나는데 이 악을 물리치고 선을 증진시키는 것이 정의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각자한테는 각자의 여러 가지 받아야 할 몫이 있는데 이 몫이 제대로 이렇게 분배가 잘 되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양 생각하는 정의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천리는 무엇이냐? 하늘의 이치를 뜻해요. 천리에 부합하는 올바름 혹은 올바른 도리로서의 의로움을 동양 생각하는 정의다라고 하는 저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견리사의 맹자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 기준으로서 의로움 제시해서 수호지심을 말했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할게요. 프린트가 너무 좁아가지고 좀 넓은 면에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에서 생각하는 인간관은 유교에서 생각하는 인간관을 보도록 합시다. 유교에서는요,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늘과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데 아무튼 하늘과 땅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늘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 하늘에 이치 천리가 있다고 봐요. 이 천리는 무엇이냐? 하늘의 이치인데 얘가 자연 법칙이자 도덕 법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늘의 이 이치를 인간의 마음속에 부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늘의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간의 관점에서 뭐라고 부르냐? 네 가지의 덕에서 사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나? 인간의 마음속에 네 가지의 덕, 사덕이 있는데 이 사덕에는 무엇이 있냐? 인, 의, 예, 지라는 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것을 말하고요. 의는 의로움. 그러니까 옳은 것을 좋아하고 그른 것, 잘못된 것을 싫어하는 걸 우리가 의로움이라 해요. 이걸 의라고 하고요. 얘는 무엇이냐? 외면적 사회규범, 사회규범, 규칙, 예의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지는 지혜 이런 거를 뜻해요. 이런 네 가지의 덕이 있어서 인간은 하늘의 이치를 받았으니까 선천적으로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거죠. 특히 맹자가 그렇고요. 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선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현실 속에 있는 인간들 보면은 착한 사람들도 물론 있긴 한데 나쁜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원래 선천적으로 선하다는 그런 근거라던가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같은 네 가지의 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도덕적인 감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덕에 인에 해당되는 감정 어떤 것이 있냐? 측은지심이 있어요. 측은지심이 있고 두 번째 의에 해당이 되는 어떤 감정이 있냐면 수호지심.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에 해당하는 사양지심이라는 감정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지혜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냐? 시비지심이라는 감정이 인간한테 선천적 다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측은지심은 어떤 감정이냐?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수호지심은 무엇이냐?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글씨가 부끄럽게 여기고 화를 내는 마음 이라고 부르고요. 사양지심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마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되게 예의를 차리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요. 시비지심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걸 판단하는 마음을 우리가 시비지심이라 해요. 이런 감정들이 인간한테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죠. 확실히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인간한테는 선천적 사덕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예요? 정의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 생각하는 정의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 요 의와 요 수호지심이 유교에 생각하는 정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옳은 것을 좋아하고 잘못된 것,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여기 생각하는 정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학습지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공자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견리사의라는 거죠. 눈앞의 이익을 봤을 때 그 이익보다는 무엇을 봐야 되냐? 그 이익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생각을 해라. 그래서 견리사의를 주장했고요. 맹자는 무엇을 말했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 기준으로서의 의로움을 제시했고 수호지심도 역시 똑같이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박스 내용 볼게요. 그래서 맹자가 양해왕을 접견했다. 왕이 말했다. 선생처럼 고명한 분이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지요. 그래서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어째서 이익에 대해서만 말하십니까? 진정한 중요한 것으로는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인의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덕 중에 인이 예지할 때 그 인의예요. 그래서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아래에 있는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선비와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아래가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한다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맹자가 살았던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예요. 춘추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전쟁을 하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인데 이제 어느 날 양회왕 입장에선 자기 나라에 맹자 선생님이 유명한 맹자 선생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맹자 선생님 오셨으니까 이분 덕분에 우리 나라가 잘 다스려지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있겠지요라고 말했는데 맹자가 왕을 혼내는 거죠. 너 어떻게 왕이 돼서 이로운 거 이익만 생각을 하냐? 이익보다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양에서 생각하는 정의를 봅시다. 서양에서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올바름 혹은 공정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자 중에서 가장 이렇게 유명하고 거의 최초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얘기했던 철학자죠. 소크라테스부터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이냐? 질서가 잘 잡힌 영혼이 추구하는 본성을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건강한 영혼이 정의로운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라톤을 볼게요. 지혜, 용기, 절제가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난 최고의 덕목이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플라톤도 소크라테스 제자이다 보니까 요 기본적인 입장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계승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을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성, 기계, 그리고 욕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각자한테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면은 지혜라는 덕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기계는 잘하면 용기. 기계는 감정을 느끼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고 용기를 내지 말아야 할 때 용기를 내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하면 이런 덕이 나타나고요. 인간의 욕구가 잘 다스려지면 어떤 덕이 나타나냐? 절제라는 덕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영혼의 각 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 기계와 욕구가 이성의 명령을 잘 따라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로 질서 잘 잡히고 조화를 이룬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정의다라고 플라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에서의 정의도 똑같아요. 국가의 계층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했죠. 국가의 계층은 통치자, 방위자, 덥다. 생산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각자한테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이 역할들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방위자와 생산자가 통치자의 명령을 잘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의는 각자 자기의 성향에 가장
맞는 국가와 관련된 일 한 가지에 종사하여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곧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다. 철학자들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한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인류에서 악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이죠? 철학자가 통치자가 돼가지고 방위자와 생산자가 이 통치자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하면은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때까지는 얘네들 생각하는 정의란 건강한 영혼이 곧 정의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부터는 이제 좀 정의의 의미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됐냐? 정의가 사회적 재화의 분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쉽게 말해서 각자에게는 각자의 몫이 있는데 몫이 정당하게 분배가 된 상태, 이 상태가 이제 정의랑 관련 깊은 것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의부터 볼게요. 각자가 자기 것을 취하며 법이 정하는 대로 잘 따르는 것, 이게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일반적 정의란 무엇이냐? 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 공동체의 행복을 창출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미덕 또는 탁월성을 구현하는 게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적 정의는 무엇이냐?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잘 지켜야지 공동체가 제대로 질서가 잘 잡히겠죠. 질서 잡힌 공동체가 행복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 법을 잘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법을 잘 지켜야지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적 정의를 볼게요. 일반적 정의보다 특수적 정의가 좀 더 중요해요. 좀 더러워서 좀 내용 좀 지우고. 예, 특수적 정의 별표로 이렇게 쳐주세요. 특수적 정의도 똑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정적 정의랑 분배적 정의를 나눌 수 있는데 시정적 정의는 말 그대로 시정이 무슨 뜻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죠. 똑같아요. 시정적 정의란 우리 사회에 여러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범죄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거랑 관련된 게 시정적 정의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을 해서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되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었을 때 그만큼 되돌려 받아야지 둘 사이가 평등해질 수가 있죠. 동등해질 수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시정적 정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분배적 정의를 볼게요. 말 그대로 잘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지위, 명예, 재화 등을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를 받는 것, 이게 분배적 정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한 박스대만 볼게요. 그래서 정의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하고 옳게 행동하게 하며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이다. 정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 정의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법을 지키지 않거나 욕심 많거나 불공정한 사람은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는 행위는 정의롭다. 정의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전 덕이며 모든 덕 가운데 가장 크다. 네, 그래서 정의의 영역에는 모든 덕이 다 들어있다. 정의의 덕이 완전한 까닭은 그 덕을 가진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웃을 위해서도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적 정의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 다음에 다음 박스 보십시다.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아 갖게 되면 싸움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죠.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분배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분배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분배적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법은 한 사람은 부정히 행하고 다른 사람은 부정의를 당한 경우
범죄가 저질러진 그런 경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손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 차이에만 주목하여 당사자들은 모두 동등상을 간주한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롤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롤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재화의 분배에 대한 형평성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롤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다음 장에 되게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내용이 쭉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의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배적 정의, 절차적, 글씨가 이상한데 다시 쓸게요. 정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분배적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적 정의,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분배적 정의랑 교정적 정의는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절차적 정의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긴 한데 롤스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나눠 있는데 일단 분배적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분배적 정의란 뭐냐?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 돌려는 것? 무슨 아닌데 돌려주는 것이라고 고쳐야겠죠? 네. 그래서 분배에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분배할 수 있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는 분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친구들이랑 뭐 떡볶이 먹으러 가거나 만약 뭐 음식점에 가서 같이 뭐 사 먹을 때 돈을 n분의 1씩 내잖아요. 더치페이 하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n분의 1씩 이렇게 내는 거.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 많이 공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몫을 분배를 받으니까 생산 의욕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각자한테 각자에게 필요한 양들이 있죠. 그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사회적 재화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의 욕구라던가 요구를 다 충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세 번째,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나은 대우와 보상을 분배할 수가 있어요. 능력과 기준에 따라서 분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지, 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그냥 평균 정도인지 그거를 이렇게 기준 세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거죠.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업적, 성취 결과에 따라서 분배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서로 이렇게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업적에 따른 분배 방식 어떤 문제점이 있냐?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죠. 예. 사회적 약자가 좋은 성취라던가 좋은 결과를 못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런 되게 부당한 조건들이 있겠죠. 내가 뭐 원해서 이런 능력을 못 가지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해서 여러 사상가들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요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맨 처음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오가 있죠. 이 사람은 공리주의자예요. 그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사회주의 사상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칼 마르크스죠. 네,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가 산업화 시대예요. 산업화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 계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본가들은요, 자본가들이 자본을 통해서 공장을 만들죠. 이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들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판매하는 수익을 대부분 다 가지고요. 노동자들은요, 공장에서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네, 왜냐 하면은 산업화 시대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요, 물건을 어떻게 만들었냐,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 있겠죠. 뭐 기술 숙련자, 장인이 있을 텐데 이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생산 과정에 다 참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기술 통해서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산업화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 대신 누가 물건을 만들어요?
공장에 있는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죠. 그러니까 여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뭘 해요? 그냥 그 생산 과정 중간중간 이렇게 분업화 해가지고 중간에 참여할 뿐이지 이 노동자들한테 특별한 기술이라던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 공장의 부품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거의 뭐 열악한 환경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노동자가 어느 날 아파가지고 잠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그 자본가한테 몸이 아파서 한 일주일 정도만 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본가는요 이 노동자를 언제든지 자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 대신에 일할 사람들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이런 문제점, 이런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에 따른 분배로 양극화가 초래해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빈익빈, 보익부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심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마르크스가 이걸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죠. 해결하고자 공산주의라던가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자.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노동자들이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네, 공리주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리주의 하면은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될 텐데, 공리주의 도덕 원리가 뭐였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이거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얻게 될 이익의 총량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거. 이게 공리주의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네,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은 이제 롤스가 나와 있죠. 롤스는 미국의 그 정의론자인데 이 사람들 덕분에 그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집필했던 마이클 샌델이라던가 밑에 있는 뭐 노직이라던가 아무튼 현대에 정의에 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롤스라는 사상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롤스에다가 별표를 최대한 많이 쳐주세요. 이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롤스는 어떤 정의를 추구하냐?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합의된 것은 다 정의롭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분배된 결과에 대해서는 합의하기 굉장히 어렵죠. 합의가 거의 안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1년 전이긴 한데 뭐가 있었죠? 그 뭐였냐? 뭐였지? 재난지원금. 그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분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재난지원금 한 100만 원, 어떤 사람한테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다 분배를 했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분배하는 기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나는 얘네들보다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조건인데 왜 돈을 이거밖에 안 주냐? 아니면 쟤한테는 이렇게 많이 주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따지죠. 아니면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우리 반에 초코파이를 이제 분배를 하려고 해요. 초코파이를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세운다던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합의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롤스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공정하면 공정한 절차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놔야지 이 절차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결과도 역시나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투표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냥 투명한 투표를 하자. 그런 것들을 하죠. 이 투표가 정당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절차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은 뭐 누가 대통령 당선되든 아니면 우리 반 회장 부회장 누가 됐든 당선됐든 간에 절차가 공정하면은 사람들이 요거에 따른 결과도 공정하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사회 기본 구조가 정의로운 기본 구조를 만드는 게 지금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일단 쓸게요. 정의로운 사회 기본 여기 사회 기본 구조를 확립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학문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 기본 구조를 확립할 수 있냐? 정의와 원칙을 합의해서 정의 원칙에 따른 사회 기본 구조를 확립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절차에 따라서 정의 원칙을 합의했으며 이 정의 원칙도 결국엔 또 정의로울 수가 있다, 공정할 수 있다라고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지 그 과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냐? 이제 정의 원칙을 합의해야 돼요. 합의하려면 합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아니다. 소리. 자, 이제 정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과정을 일단 볼게요. 이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릅니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단어, 용어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뭐냐?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초의 가상적 상황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고자 해요. 이 합의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원초적 입장을 진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 롤스라는 사람이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가상하는 거예요. 가상적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초적 입장에서 이제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 당사자들한테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넘어가네, 이거. 응? 넘겨지지가 않네. 뭐야? 자꾸 고장 났나? 잠시만요. 합의 당사자의 조건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냐? 타인의 이해관계에 무관심이 된다. 그러니까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합의 당사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만 관심이 굉장히 크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이익을 더 많이 받든 아니면 나보다 더 적게 받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세 번째 가정이 중요해요. 무지의 배일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재능, 가치관 등을 몰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 무지의 배일이 뭔지 볼게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적 정보를 마치 배일, 면사포를 말하는 거죠. 배일을 씌우는 것처럼 없애는 것을 표현한 걸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합의 당사자들이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이 나는 대학생이고, 나는 뭐 남성이며, 나는 인종이 뭐 백인이고, 나는 뭐 집안이 부유해, 뭐 장애가 없어, 나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나 이성애자야,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치면은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말하겠죠. 당연하죠. 이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서 자기에게만
유리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위험성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지의 배의를 가정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합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상상하는 겁니다. 이제 롤스가 원초적 입장에서 이 합의 당사자들이 어떤 정의 원칙을 도출했는지,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의 원칙의 결론은 총 2가지 원칙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1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냐?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이런 정의 원칙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1원칙을 했고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1원칙이랑 제2원칙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 원칙에다가 별표 3개 정도 칠게요. 그 다음에 제2원칙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제2원칙에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의 이득이 되리라는 것을 합당하게 기대되고, 그러니까 왜 차등의 원칙이 합의가 됐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 했었죠. 이제 내가 무지의 배를 써가지고 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무지의 배를 걸었더니 내가 장애인이다, 아니면 나는 남성이다, 나는 여성이다, 아니 나는 정성이다, 나는 이상이다, 동성애자다. 이거를 알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알고 보니 내가 굉장히 사회적 소수자야. 사회적 소수자라서 굉장히 나한테 불리한 원칙이 세워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등의 원칙을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자라는 건데, 이런 불평등이 모든 사람한테 다 이득이 되리라는 걸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은 무엇이다? 차등의 원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사회적 소수자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이 이제 잘 되니까 모든 사람들,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라던가 직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된다 해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원칙에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에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